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잖아요. 그쵸?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하에서는 자꾸 뭔가 이렇게 제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 막아버리면 이쪽 막아버리면은 다른 데서 튀어나오죠. 여기 막아버리면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거.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이쪽 막으면은 또 다른 쪽에 뚫려져 있는 곳으로 튕겨나간다고요. 부분들이. 틈만 나면 막 뚫어져 나가요. 자꾸 부분들이.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좀 약간, 시장경제 좀 압박하는 정책을 좀 많이 피고 있어요. 시적으로. 시장경제를. 그러니까 제재를 많이 하거나 또는 규제를 많이 좀 하는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구나무 올라가고, 끔찍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래요. 가격이 지금 현재. 그 왜 그러냐면은 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까다롭게 했죠. 대출은 맞죠?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또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무려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62%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이거 빼고 나면 시적으로 얻는 소득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억 벌어봐야 2천만 원 정도. 거의 시장 참여자가 보면은 이거 뭐 하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 들진 않죠. 이 부분들이.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팔면은 그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놓고 싶겠어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1가구 3주택자들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 중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 해볼라면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면 해봐라. 재산세 좀 올려봐야 어떻습니까? 그거 뭐 몇백만 원 더 내고 말지 그냥. 차라리 이런 주의로 가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이러다 정부가 어떻습니까? 못 견디고 나면은 규제를 또 풀겠지. 또 이런 어떤 심리가 있고 또는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또 규제가 풀겠지. 그냥 버티기 작전 쓰는 거죠. 그쵸? 나라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모양으로 해서 싹 다 강취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기 작전. 이제 버티기 작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작전을 쓰다 보니까 매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강남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 매물을 안 내놓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물 자체는 없고, 그쵸?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에 대한 수요자는 많은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차원에서 냈냐면 자 이렇게 해서 2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강화를 시켜버리면은 못 참고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그거예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 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하게끔 해서 세원을 노출을 시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반대로 시장을 움직였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부분들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가서 이렇게 의도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어? 반대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급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수요는 많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건이 희소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거래되는 데 있어서 1초도 얼마 안 걸린대요. 물건이 딱 돌잖아요? 일단은 물건이 딱 돌면은 물건을 돌면은 왜냐면 물건이 하나가 귀하니까 매수자는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앞으로 돈을 먼저 꼽게끔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이거 하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그리고 누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물건값을 1억 원씩 올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물건이 있다 없다?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일대는 물건이 없는데 지방 쪽에는 물건이 많죠. 이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북 쪽에도 물건은 있는데 강북 쪽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살려고 하냐면 서민들이 사야 될 곳이죠 또. 맞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하부 서민들이 어떻습니까? 강남에 살지는 못해요. 자금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쪽에 강북구라든지 이쪽에 어디입니까? 성북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데 요즘에 대출을 많이 해주냐 이거야.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민들이 집을 사게끔 해주려고 한 거예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집을 사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출의 문턱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살 수도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강남 일대 아파트는 폭등하는 현상을 갖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게 정부 정책이 어떻습니까? 의도한 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좀 많이 맡기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분들이. 시장에 맡기고 거기서 조금씩 틀을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자꾸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시장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보면은 단위 시간당 어떻습니까? 일하는 그 최저임금제 그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딱 했잖아요.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급여를 인상을 시켜서 맞죠? 급여를 인상을 시켜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선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어떻습니까?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 소비를 어떻습니까? 소비를 늘려서 그럼 물건을 자꾸 쓰거나 음식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건을 많이 쓰니까 어떻습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이 늘어나니까 공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원래는 도입을 한 게 소득 위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냐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돈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기업은 어차피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대기업은 원래 최저임금제 넘어가지 않아요? 원래 더 받아요. 대기업은. 그러니까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 사항이 되냐면 여기 구멍가게들 있죠. 여기 떡볶이집, 김밥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 경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원래 최저임금 상당히 적게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갖다가 그것도 급격하게 올리니까 사실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항상. 왜냐면 올리는 건 자체가 아픈데 그거는 시장의 어떻습니까? 흐름에 맞춰서 항상 단서는 그겁니다. 그죠? 급격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시장 판도를 바꿔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어떻습니까? 상승률을 상당히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꾸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세 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짜장면집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주방장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거기서 배우는 거야. 주방일을 배우고 자기가 이제는 그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주방장을 잘라야 그거 돈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야 인건비라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저임금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앞에 보면은 무인 차단기 있죠? 요즘에 다 이거로 교체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쭉 가보면 상가마다 가보면은 경비실 아저씨가 없어요. 옛날에 경비실 아저씨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분들이 한 20초만 늦어도 1,000원 더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아저씨 20초밖에 안 늦었는데 그냥 봐주세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골라오잖아요. 20초밖에 안 늦었는데 아저씨 그러고 그 신경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왜냐면 기계가 딱딱 얘기해 주니까 기계한테 하소연해봐야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문 안 열어주면 끝이니까 기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은 그냥 결제를 해야죠. 그래 문을 열어주니까. 기계하고 싸울 필요 없고 감정 싸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계화가 되는 거야, 다. 이게 현재 기계화로 쭉 풀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경비실 아저씨가 다 없어지고 이제 기계화하고 최소 인력 관리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좀 올려주는 거죠. 올려줘서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피해 나가는 거.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서민들,
지금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에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앞에 대통령실에다가 뭘 놨냐면 일자리 현황판을 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일자리 현황판을 놓은 게 무색하듯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야.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역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이 뜻대로 움직여지면 좋은데, 그쵸? 사회주의야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도 지금 요즘에 안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어떤 시장 경제주의로 돌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쪽 한쪽을 막아버리면은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정책 협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가더라도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막 정책을 너무 이렇게 확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급하면 어떻게 체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저기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 매일경제 보니까. 매일경제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죠? 3% 넘어가는데 경제 성장 3% 될 때까지 가장 주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반도체 호황이에요. 그쵸? 우리나라 반도체 호황, 삼성전자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제 성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3%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3%가. 왜냐하면 이것 빼고 옆에 거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적으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3%인 것 마냥 거기에 경제 성장률이 취해 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거하고 가장 낮은 거 뺍니다. 맞잖아요. 그게 아웃라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통계학성으로 보면은 아웃라이어는 뭐냐면 일반적인 통계치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것들 있죠. 그것들을 이제 빼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빼고 나서 통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치가 가장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거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제가 한번 일례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코스닥에 보면은 셀트리온이라고 있어요. 제약업체죠, 그죠? 그 셀트리온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그 코스닥이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4% 이상 올라간 적이 있어요. 4%. 코스닥 시장 자체가. 시장이 4% 올라갔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한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이드카가 올립니다. 왜냐면 너무 과열되면 잠깐 10분 정도 멈춰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과열된 거야. 근데 그 과열된 이유를 보니까 뭐냐 했냐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과 그리고 거래 가액 있죠. 그게 가장 큰 돈이 뭐냐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도 옛날에는 금액이 작았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커졌죠. 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폭등을 하면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착시현상이죠.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그대로인데 그놈만 올라간 거예요. 다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참여 시장하는 사람들이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지? 시장은 저렇게 4%씩이나 올라가는데.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셀트리온이 어떻습니까? 12%, 13%.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거의 3% 이상은 누가 끌어올렸냐면, 누가 끌어올렸어요? 셀트리온이 끌어올린 거예요, 분들이.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서 주도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죠.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등을 하면 거래소를 끌어올리죠? 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인을 하는 그 시장 자체가 뭐냐면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어디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이 종목이 아웃라이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 종목을 빼고 나서 경제를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정도 보는 거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솔직히 시장은 안 좋은데 그냥 시장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좋으면 경기가 호황일 때가 있으면 또 경기가 떨어질 때가 있죠. 왜? 경기가 호황일 때는 많이 찍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요량이 없으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경기 사이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호황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게 내려가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가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이 반도체가 어떻습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쓸어버리죠. 쓰나미처럼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아졌지만 앞으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펴놓은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잘 먹히면은 이 정권 후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 먹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죠. 맞죠? 그러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바다에 보면은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밀물이 막 오잖아요. 밀물 막 왔다가 어떻습니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은 남는 건 뭐예요?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그럼 쓰레기밖에 안 남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썰물처럼 쫙 빠지고 나오면은 남는 거는 뭐다? 쓰레기밖에 안 남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개인이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개인이 뭐 이렇게 발악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알겠어요?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분들이. 예? 이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곡을 찔러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거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약간 거품이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우리 항상 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 회사하고도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응?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그래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반도체를 빼고 나면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침체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현명한 지도자라든지 현명한 경영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또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해야죠.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혁신산업 위주의 개발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IoT 들어보셨어요?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자, 사물과 사무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핸드폰과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냉장고. 요즘에 핸드폰을 딱 보면은, 어떤 데는 핸드폰을 딱 보면은, 아직까지 그 기능까지 안 되는 핸드폰을 딱 보면은, 이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카메라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핸드폰하고 카메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 집에 다 보이잖아요. 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집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 이걸 다 이거 할 수 있게끔 홈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 그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리고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뭐 냉장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왜냐면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화면에 있잖아요. 냉장고 딱 주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무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단무지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쭉 주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합시다 해서 주문 목록 쭉 나오잖아요. 그 미리 입력해 놓은 단자로 인해서 딱 누르면, 버튼 누르면은, 자, 계란 3알. 그러면 두부 2무. 뭐,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채워주는 거야. 자동차가 주문해가지고 채워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뭡니까? IoT 시대잖아요.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을 어떻게 된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부분들이. 놀라운 시대입니다,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2018년도 9일부터 12일까지, 오늘이 12일인가요? 15일이잖아요. 지난 그 12일까지 그 라스베가스에서 뭘 했냐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전시회, 그 앞으로 2018년도를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연한 그런 장소가 되겠죠.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나온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뭐 VR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로봇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현재 여러분들 인터넷에 우리가 옛날에 영화로 보면 그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아이언맨이 나타나는 시대가 앞으로는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로봇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수많은 인간이 이 말 자체가 이 인간의 말을 어떻게 이 컴퓨터가 알아듣느냐. 이 기술력은 대단한 거죠. 엄청난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내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음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액센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거를 입력을 다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요즘에 구글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도 음성인식 시스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뭐 하면 검색해 주잖아요. 자동 검색해 주는 것처럼 이미 그게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일단은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 말을 알아들어서 컴퓨터가 이걸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물을 창출을 시켜주잖아. 그 부분들이. 그게 AI 기능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AI 기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자동차 사람이 없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알아서 자동차 파킹하고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이런 시대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판교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에서도 그런 게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제는 조금씩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이 도시 자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구상 단계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그 새만금이 들고 항상 높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모든 컴퓨터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사고까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관하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다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입혀가지고 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시대가 현재 열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속도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은행도 보면 요즘에 계속 통폐합 많이 하죠. 보험도 통폐합하고 은행도 통폐합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험 설계사 내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보험이 과잉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넘쳐 흘러요. 한 집안당 보험이 들은 개수만 해도 평균적으로 12개라고 합니다. 보험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돼 있잖아요. 보험을 옛날에는 어떤 그 설계사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요즘에 내가 원하면 컴퓨터로 그냥 설계사 수임료 줄이고 내가 다이렉트로 해서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왜냐면 그만큼 보험을 이제 듣는 분들도 머리가 많이 이제 그쪽으로 해서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이 세대는 일자리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에?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또 지금 현재 은행도 지금 자꾸 통폐합하죠. 통폐합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직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상으로 해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금도 적금도 다 컴퓨터로 다 계좌도 다 트고 거기다가 가입하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뭐하러 점포가 필요하냐고요. 이제 무인 점포. 일단 돈이 왔다 갔다 가상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부분들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은행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2층으로 가거나 통폐합해서 없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AI 혁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돈이 어차피 있고 일자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빈부의 격차가 이런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앞서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인구 면에서 해가 있어요. 뭐 하나 개발자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한 명이면 거기 100명 달려들어요. 그 한 명보다는 100명이 더 낫지.
100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자꾸 지금 중국에서 자꾸 밀리는 이유가 인구가 많았잖아요. 인구가 그쪽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금방금방 따라오는 거야. 이 부분들이. 옛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산업, 이 격차가 엄청 났었잖아요. 격차, 우리나라는 먼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경제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먼저 갔죠. 먼저 갔는데 지금은 중국이 G2 국가에서 중국과 미국과 서로 견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미 일찍이 어떤 부분을 공략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군 이 부분들 지금 하고는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차라든지 이런 사물인터넷 이 분야를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규제로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당연히 뒤처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도 했던 소득주도로 해서 임금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소득이 분산이 되죠. 근데 줄 돈이 없는 기업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무리 최저임금을 늘려봤자 어떻습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끔 사실 경제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혁신주도를 해야 된다. 혁신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혁신산업의 일환으로 뭐 어떻습니까? 무슨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드론, AI 이제 막 이쪽으로는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이쪽은 더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또 콕 집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콕 집었냐면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100만의 공시생을 늘릴 게 아니라 공시생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공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왜냐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공시생이 얼마나 더 늘어나요? 10,0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더 많이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100만의 공시생을 늘릴 게 아니라 100만의 창업자를 늘려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왜 창업자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창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이런 어떻습니까? 벤처. 왜냐하면 지금은 잠깐 머리만 있고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크게 판을 안 벌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벤처라든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자를 늘릴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배경을 깔아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100만 일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나라가 잘 돼야 한대요. 당연히 하죠. 분들이. 거기서 막 돈을 벌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화 시대고 여기가 막 서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배운 게 있고 어떻습니까?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세계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로 확장을 시켜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습니까? 100만의 어떤 창업자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의 국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이게 주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100만의 창업자가 나오면 그 창업자가 어떻습니까? 직장인을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나라가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세출만 나가는 거죠. 세금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만에 어떻습니까? 이런 공시적을 만든 거는 뭐냐면 어쨌든 공무원들 늘리는 거는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민간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직원 채용을 안 하니까 공기업이 나서서 먼저 해주고 내가 먼저 니들 해나갈 테니까 니들도 어떻게 돼요? 따라와라. 이게 원래 취지예요. 항상 취지는 좋다 안 좋다? 항상 좋다니까요. 항상 취지는 좋은데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는 부분은 있어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쵸? 나중에 썰물이 경제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뭐가 남아요? 쓰레기만 남을까? 부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나중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에요. 맞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거 복지고 아무리 잘 줘봐요.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복지로 해서 내가 10만 원 주면 뭐 하냐고요. 내가 월급에 100만 원 늘어나니까 낫지.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복지 아무리 해줘도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가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 나라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또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누구를 원망하죠? 가장을 원망하죠. 어? 내가 널 믿고 어떻게 사니?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누구는 안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분들이. 그렇죠? 가장은 또 할 말 있죠.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이랬니? 에? 나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건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사는 것을 한번 느껴봤나요? 여기 또 안철수가 또 얘기했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는 그 안철수라고 하는 그 V3 있잖아요. V3라고 이제 바이러스를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원래 안철수가 의사였었거든요. 의사였었는데 그 V3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양반이 아니고 그쪽 컴퓨터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이거를 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신 그 기관을 만들어 달라. 왜냐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맞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컴퓨터화 시대였고 컴퓨터가 도둑질하고 컴퓨터가 어떻습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나쁜 짓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처리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도둑기잖아요. 컴퓨터가 도둑이에요. 어? 도둑이. 그러니까 이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어떻습니까? 방어를 해주는 게 그거 방어체계잖아요. V3 그죠? 백신 프로그램이잖아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대가 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당시 당연히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위반자가 머리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받아들였겠지만 전혀 그때는 지금 대기업 잘 굴러가고 있고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이거 리스크를 해지하고 이런 부분들로 그쵸?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그 당시에 이런 어떤 V3라고 하는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안철수라는 바이러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제는 안 내부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개명이 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철수도 그때 이제는 회사를 자기가 원래 회사를 운영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음을 갖다가 팔고 해가지고 싸게 깡을 해가지고 월급 주고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을 줘봤냐 이거야. 혹시나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월급을 줘봤냐 이거야. 응? 월급을 줘보는 사장을 한번 해봤냐. 응? 월급 날마다 머리 깨지는 이런 경험을 해봤냐 이거야. 너희들은 돈 있다고 공시생 들려가지고 나랏돈 갖다 퍼주지만 이 부분들이 이 월급을 주려고 머리 깨져가면서 그 고통을 한번 해봤냐 이 부분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일할 수 있는 기업 토대를 마련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해서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직장인들 그렇게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기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내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라스베가스에 했던 CES 이 불륜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안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의도는 긍정적이었지만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생각한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평가를 안 좋게 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